16꽃 같은 나이, 수줍은 새색시로 시집와 평생 가약을 맺은 낭고는 황천길로 먼저 떠나고 남은 것은 모진 시집살이와 서러운 눈물뿐이었지요. 지극정성보필하던 지압이 잃은 슬픔도 모자라 돌아온 결말이 이토록 처참한 죽음일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철퍼덕 장대비 쏟아지는 개천 둔덕 위로 썩은 고기덩어리 마냥 던져진 몸뚱이는 오물 속에 처박혀 숨을 죽였습니다. 빗물로도 씻어내지 못할 비참한 몰골 위로 거친 노인의 손길이 닿으며 끊어졌다 여겼던 모진 숨줄기가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했지요. 양잿물에 녹아내려 문드러진 살점과 흉측하게 뒤틀린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닌 괴물의 형상이라. 다시 눈을 뜬 그녀는 살아났다는 환희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지독한 도끼를 내뿜으며 으스러진 목소리로 내까립니다. 기다려라. 내 살점을 녹이고 뼈를 깎아낸 너희의 그 탐욕을 내 반드시 피눈물 섞인 재앙으로 되돌려 줄 것이니.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달밤 야밤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달빛 아래 이야기가 숨 쉬는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 대대로 염색이를 업으로 삼아 온 나라에 그 명성이 자자하던 이씨 가문에 꽃보다 고운 며느리 설아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천생연분이라 칭송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라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겠다던 남편은 혼례를 치른 치 겨우 1회 만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정을 나눈 아내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려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를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말을 달려 귀가하던 사내는 가파른 고갯길에서 발을 헛디딘 말과 함께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마주한 시어머니 박 씨는 절규하며 바닥을 쳤으나 그 비수 같은 원망의 끝은 곧장 설아에게 향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의 그 여우 같은 상판떼기가 내 아들의 홀려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박 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설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은 이내 설아의 미모를 향한 뒤틀린 증오로 변질되었고 박 씨는 설아의 눈부신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아들의 핏자국이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에 휩싸여 밤잠을 설쳤지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설아에게 닥친 것은 지옥보다 잔혹한 학대의 나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설아를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종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았으며 특히 살갗이 녹아내릴 듯 독한 잿물을 다루는 염색방일에 그녀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화려한 비단의 색을 입히던 명가의 염색방은 이제 설아에게는 거대한 감옥이자 고문실이나 다름없었지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무거운 천을 잿물에 담갔다 건지기를 반복하며 설아의 고운 손은 거북 등껍질처럼 갈라지고 피가 터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서방님, 어찌 저를 이리 홀로 두시고 가셨습니까? 차라리 저도 그날 함께 데려가시지 그러셨나요? 설아는 타들어가는 가슴을 억누르며 소리 없이 울었으나 박 씨의 감시는 한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설아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면 매서운 회초리를 휘둘렀고
끼니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 설아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지요. 하지만 그런 고초 속에서도 설아의 눈매만은 여전히 맑고 고왔기에 박 씨는 그것조차 아들을 잡아먹은 살기라 여기며 더욱 지독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무능한 차남 재형의 앞길을 걱정하던 박 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가증스러운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의 위신을 세우고 재형의 출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내리는 열려문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박 씨는 평소와 달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설아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너를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여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거라. 박 씨가 건네는 찻잔을 받든 설아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설아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했으나 그저 자신을 용서해 주었다는 생각에 감격하여 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차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설아의 눈동자가 경련하며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목 안쪽에서부터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에 설아는 찻잔을 떨어뜨리고 목을 부여잡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목이 너무 뜨겁습니다. 설아의 비명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꺽꺽거리는 쇳소리가 되어 방 안을 울렸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문이 살고 내 아들이 산다. 억울해하지 마라. 이것이 내년이 우리 가문을 위해 해줄 유일한 일이니까. 설아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방 밖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타들어가는 내장을 부여잡고 마당으로 기어 나가는 설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차남 재형이었습니다. 재형은 어머니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도망치려는 설아의 목을 거친 손길로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가십시오, 형수님. 형님 곁으로 가는 길이니 그리 나쁘진 않을 거 아니요? 재형이 과하게 힘을 주어 누르는 바람에 설아의 가느다란 목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설아의 눈에서는 핏물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끊어진 설아의 얼굴을 살피던 박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목에 남은 선명한 손자국은 자결로 위장하기에 너무나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관가에서 일심을 살게야. 얘야, 염색방에서 양잿물을 가져오너라. 박 씨는 재형이 가져온 독한 양잿물을 설아의 얼굴 위로 망설임 없이 부어버렸습니다. 치익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고왔던 설아의 살갗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짓물러 터졌습니다. 한때 마을의 자랑이었던 설아의 미모는 순식간에 흉측한 괴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재형은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설아의 몸을 가만히에 말아 짊어지고는 인적이 드문 오물 가득한 개천 둔덕의 쓰레기처럼 내던졌습니다. 달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운 밤, 설아라는 가녀린 존재는 그렇게 존재가 말살된 채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 끊어버렸다 믿었던 설아의 숨줄기가 아직은 멈추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무너진 둔덕 아래로 쏟아진 구정물은
설아의 짓물러진 얼굴을 사정없이 핥히고 지나가고 까마귀 한 마리만이 하늘을 맴돌며 죽음의 냄새를 쫓아 내려앉을 기회만 엿봅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개천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죽은 손녀를 잊지 못해 넋이 나갔다 손가락질 받던 미치광이 허옹이었지요. 채연아, 우리 채연이 여기 있었구나. 이 추운 데서 어찌 이리 잠이 들었어. 허옹은 오물 속에 처박힌 설아의 몸뚱이를 발견하자마자 주저앉아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양잿물에 녹아내린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으나 노인의 탁한 눈에는 오직 사무치게 그리운 손녀의 잔상만이 가득할 뿐이었지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설아의 가슴팍에 귀를 대어보더니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는 박동에 눈을 번뜩였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강아지, 죽지 마라. 하레비가 왔으니 이제 살아야 한다. 허옹은 부러질 듯 가느다란 팔로 설아를 들쳐업었습니다. 제 몸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무게였으나 굽은 등에 실린 삶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노인은 쉼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뇌까리며 산비탈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제 초가삼간을 향해 한 걸음씩 발을 뗐습니다. 진창에 빠진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맨발로 자갈길을 딛는 노인의 발꿈치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으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천가의 악취를 뒤로하고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그곳에는 오물 속에서 건져 올린 두 목숨의 기묘한 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설아가 처음 마주한 것은 쾌쾌한 약초 냄새와 천장을 기어가는 거미줄이었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칼날로 베어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을 토해내고 특히 얼굴은 불덩이를 얹어 놓은 듯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매끄럽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울퉁불퉁하게 굳어버린 흉측한 가죽만이 손끝에 걸렸지요. 설아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아, 내 얼굴이 어떻게... 설아의 절규에 놀란 허옹이 미음을 들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실성한 듯 웃으며 설아의 손을 잡고 다독였습니다. 채연아, 이제야 정신이 드느냐? 얼굴이 좀 상하면 어떠냐? 일이 살아있으면 그만이지. 설아는 물 대접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아닌 잿물에 녹아버린 괴물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설아의 귀를 찔렀습니다. 이씨 가문의 맏며느리가 서방을 따라 목숨을 끊은 지고지순한 열녀라 칭송받으며 나라에서 하사한 열녀문이 대문 앞에 우뚝 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열녀라니. 나를 죽이려 독을 먹이고 얼굴을 지식여 개천에 버린 자들이 이제는 내 시신도 없이 가짜 무덤을 만들어 열녀의 명예를 탐한단 말인가. 설아의 눈동자에 서린 슬픔은 이내 서늘한 살기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터져 나온 핏방울이 짓무른 턱끝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허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지극정성으로 자신을 보살펴온 허옹의 거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나마 지옥의 시간을 잊게 만들 만큼 헌신적인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허홍은 설아를 손녀 채연이로 아는 것 말고는 다른 일상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과거 의원이었던지 방 한 구석에는 의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지요. 설아는 여전히 자신을 살피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무엇가 더 해줄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허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채연이가 되어볼게요. 설아는 제 손으로 과거의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가문의 위선과 탐욕이 만들어낸 열녀 설아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무덤 속에 누워 있겠으나 이곳 산속 초가에는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설아는 숨을 죽이며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와 차남 재영이 누리는 그 영광의 무게만큼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복수의 칼날로 갈아내기로 맹세했습니다. 허옹이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먼지 쌓인 낡은 의서 한 권이 설아의 떨리는 손끝에 닿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로 좀이 슬고 곰팡이가 피어났으나 그 속에 적힌 해박한 글귀는 번개처럼 그녀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부패한 살을 깨끗이 씻어내고 진실로 새 살을 틔우려거든 도구로서 독을 다스려 그 근원을 뿌리째 갈아엎어야 한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설아의 눈동자가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시어머니 박씨 밑에서 잿물에 손이 문드러지도록 염색일을 하며 몸소 익혔던 독성의 성질, 살을 태우고 녹여내던 그 맹렬한 기운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잿물은 만물을 태워 없애나 그 뜨거운 성질을 다스릴 줄만 안다면 죽어버린 살결 밑바닥의 기운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설아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염색 폐기물로 버려지던 잿물 속에 숨겨진 파괴적인 독성이 산에서 채취한 특정한 약재의 서늘한 기운과 맞부딪혀 중화되는 그 찰나를 포착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세포를 강제로 일깨우고 생명력을 억지로 밀어올리는 절대적인 재생의 원리였습니다. 박 씨가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해 시켰던 그 지옥 같은 염색일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무너진 얼굴을 되살릴 유일한 열쇠가 된 셈입니다. 해가 8번을 바뀌고 계절이 수십 번 옷을 갈아입는 동안 설아의 방에서는 밤마다 비릿한 피 냄새와 매캐한 약초 연기가 한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흉측하게 짓물러 굳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단 하나의 실험대로 삼았습니다. 잿물 배합액을 얼굴에 바를 때마다 살갗이 치익 소리를 내며 녹아내리는 극통이 밀려왔고 설아는 전신이 밧줄에 묶인 듯 경련하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입안은 고통을 참느라 깨문 입자국으로 너덜너덜해졌으며 핏발선 눈줄기에서는 눈물 대신 도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살아야 한다. 이 살점을 다 뜯어내고 뼈를 깎는 한이 있어도 내 반드시 그녀의 눈앞에 다시 서야 한다. 설아는 으스러진 목소리로 뇌까리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둠 속에서 버텼습니다. 잿물의 독성을 완벽히 잠재우면서도 살을 돋우는 생명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대적인 비율을 찾기 위해 그녀는 매일같이 기록하고 또 실험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는 오기가 되었고 수만 번의 좌절은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가슴 속에 쌓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약재를 갈고 잿물을 정제하던 어느 깊은 밤, 마침내 설아가 만든 비방이 이 흉측했던 흉터 위로 스며들어 투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신경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8년 전 그날처럼 보드랍고 흰 새살이 돋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의 설아보다 더욱 차갑고 고혹적인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8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견뎌온 낡은 초가방 안에서 기적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약포를 한 겹씩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양잿물에 녹아내려 흉측한 껍데기처럼 굳어버렸던 살점들이 설아가 정제한 비방의 기운에 밀려 허물처럼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통증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전의 설아보다 더욱 고결하고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새살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보아라, 나를 개천에 버린 그들이 탐내던 그 명예보다 나는 더 독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다. 거울 앞에 선 설아의 얼굴은 흡사 달빛을 머금은 백자처럼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습니다. 예전의 가냘픈 미모가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위엄과 지독한 복수시이 서린 고혹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문틈으로 그 광경을 훔쳐보던 허옹은 넋을 잃은 채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이제 제 손녀가 아닌 지옥에서 걸어 나온 선녀의 형상이 보였기에 그는 바닥에 엎드려 전신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채연아, 아니 신령님이시냐? 사람이 어찌 이리 눈부시게 바뀔 수 있단 말이냐? 허옹의 경외 섞인 탄식에 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념의 산물인 미모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발걸음은 저작거리의 은밀한 입소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개천과 오물 속에 살아가던 이름 모를 괴물이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신비로운 비방으로 선녀가 되어 승천했다는 기이한 소문이 도성 전체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이복에 들었나? 저 산 아랫동네 개천가에 살던 그 흉측한 괴물년이 하루아침에 날아 제일 가는 미색이 되어 나타났다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궁궐 담장 넘어 권력자들의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마침 도성 제일의 세도가인 판서 대감의 집안에는 말 못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금지옥 옆 기른 외동딸이 불의의 화상으로 얼굴의 반쪽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름난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포기하자 절망에 빠져 있던 판서의 딸은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기묘한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화려한 가마가 산비탈 아래 초라한 초가삼간 앞에 멈추어 섰을 때 설아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했다는 듯 정갈하게 앉아 찻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판서의 딸은 비단 너울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설아의 눈부신 얼굴을 보자마자 제 가슴을 쥐어짜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대가 진정 죽은 살을 살려낸다는 그 여인인가? 제발, 제발 내 이 흉측한 낯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가문이 가진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네. 판서의 딸이 내뱉는 절박한 호소에
설아의 입가에는 8년 전의 한을 담은 묘한 조소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여인이 천한 초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설아가 계획한 거대한 복수의 판 위에서 움직이는 첫 번째 기물이었습니다. 내감댁 애기 씨의 고통이 어찌 물질로 환산되겠습니까? 다만 그 절박함이 하늘에 닿는다면 제가 어찌 외면하겠나이까. 설아의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서댁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등에 업는 순간 가짜 열여문 뒤에 숨은 이씨 가문의 몰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필연이 될 것입니다. 매캐한 약초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설아는 판서댁 딸의 일그러진 얼굴 위로 조심스럽게 비방을 펴 발랐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흉측하게 오그라든 살점이 약 기운을 머금자 치익 소리를 내며 붉게 달아올랐고 고결한 대감댁 애기 씨는 비명을 참으려 제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전신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설아는 흔들림 없는 손길로 약을 바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인의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애기 씨, 지금 살을 파고드는 이 불덩이 같은 통증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지옥은 건너야 하는 법입니다. 판서의 딸은 눈물 섞인 쇳소리를 내며 설아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설아는 그 떨리는 손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겹치며 8년 전 개천 바닥에서 느꼈던 그 막막한 어둠을 떠올렸습니다. 저 또한 사람들의 침뱉음 속에 개천가에 버려져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괴물이라 부를 때 가장 먼저 나를 버린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제 앞에 계신 분은 흉측한 화상 환자가 아니라 세살을 틔우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고귀한 생명입니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죽음을 경험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독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었던 판서의 딸은 설아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고통을 읽어내며 비로소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약재의 독한 냄새를 타고 끈질긴 심리적 동맹의 실타래가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약조했던 보름의 시간이 지나고 판서댁 안채에는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설아는 판서 대감과 부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의 얼굴을 칭칭 감고 있던 하얀 붕대를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붕대가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판서 대감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부인은 차마 눈을 뜨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붕대 자락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일시에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달무리처럼 은은한 광채를 내뿜는 옷같이 맑은 피부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화상의 흔적은커녕 이전보다 훨씬 희고 고운 살결이 판서의 딸을 도성 제1의 미색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내 딸이란 말이냐? 판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끝내 오열했습니다. 기적을 목도한 대감은 설아의 앞에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는 내 가문의 은인이자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린 신이로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하라. 금은 보화는 물론이요. 내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 그대의 손에 쥐어 주겠노라. 설하는 대감의 제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보석보다 빛나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감 소인은 금이나 은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인이 머물던 저 아래 개천 둔덕의 땅을 제 이름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더불어 조만간 있을 군용 포목 납품권의 다리를 놓아주신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판서 대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성 최고의 권력자에게 청하는 것 치고는 너무나 소박하고 기묘한 요청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천 둔덕은 오물 가득한 버려진 땅이었고 포목 납품권 역시 장사치들이나 탐내는 하찮은 권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이씨 가문의 숨통을 조일 거대한 그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그 개천 땅에서 복수의 꽃을 피우고 염색 명가라 자부하던 시댁의 밥줄인 포목 사업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겠다는 서늘한 선언이었습니다. 도성 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비한 여인 설아가 마침내 육조 관료들 앞에 서서 자신이 뒤져낸 빚가를 공개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그녀가 내놓은 것은 여태껏 그 어떤 명장도 구현해내지 못했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심연의 보라색이었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하면서도 태양 아래서도 그 기품이 흐려지지 않는 기이한 빛깔에 고관대작들은 넋을 잃고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설아는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몸짓으로 비단을 쓰다듬으며 그 색의 기원을 나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색은 만물이 썩어 문드러진 폐기물, 그 지독한 오물 속에서 걸러낸 정수입니다. 독을 품은 특수한 오물을 다리고 정화하여 그 성질을 뒤바꾸면 세상에서 가장 변치 않는 강인한 빛깔이 태어나는 법이지요. 겉만 화려한 여느 염료와는 달리 이 신면의 보라색은 세월이 흘러도 그 고결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의 관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이는 곧 대대로 군용 포목 납품을 독점하며 불을 쌓아온 이 씨 가문의 지위를 뿌리째 흔드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설아의 눈동자는 비단보다 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성에는 유례없는 포목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설아의 염료로 물들인 천이 관가에 납품되기 시작하자 기존 이씨 가문이 납품했던 포목들은 빛바랜 넝마 취급을 받으며 산더미처럼 반품되어 돌아왔습니다. 염색 명가라 자부하던 이씨 가문의 대문 앞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상인들과 분노한 관료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가문의 재산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창고에는 썩어가는 천들만 가득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는 안색이 흑빛이 되어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도대체 그 개천가에서 나타났다는 년이 누구기에 우리 가문의 밥줄을 이리도 처참히 끊어놓는단 말이냐. 당장 사람을 풀어 그 여편네의 뒷조사를 하거라. 그년이 쓰는 비방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박 씨의 고함에 온 집안 식구들이 전전긍긍하며 설아의 주변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설아가 미리 짜놓은 거대한 장기판의 행마에 불과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적들의 탐욕을 자극할 치밀한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허옹을 시켜 저작거리에 기묘한 소문을 은밀히 퍼뜨렸습니다. 신비한 여인이 쓰는 염료의 비결은 사실 그녀가 머물던 개천 둔덕에 오물 섞인 흙 속에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곳의 오물이 특정 약재와 결합하면 천하의 명염이 된다는 이야기는 파멸 직전에 이씨 가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밧줄처럼 들렸습니다. 박 씨와 재형은 야심한 시각, 비밀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 흉측한 오물 속에 그런 비방이 숨겨져 있었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재형의 말에 박 씨의 눈에 번뜩이는 탐욕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기만 하면 저 여우 같은 년을 몰아내고 다시 가문을 일으킬 수 있어. 그 여자가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 박 씨 일가는 그 땅이 자신들이 살해했던 설아의 원한이 서린 무덤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오직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 줄 황금의 땅이라 믿으며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설아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행태를 모두 예상하며 차가운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 더 깊이 들어오거라. 내 놈들이 버린 그 오물 속에서 이번에는 너희의 탐욕이 어떻게 타 죽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마. 달빛이 구름 뒤로 몸을 숨기고 산짐승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고요하던 초가삼간에 불길한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가문을 살릴 마지막 희망이 개천 둔덕의 땅 문서에 있다고 믿은 재형이 탐욕에 눈이 멀어 칼을 품고 설아의 거처를 기습한 것이지요. 사방이 적막에 잠긴 시각, 거친 발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져 나가며 서슬퍼런 칼날이 방 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내놓아라. 그 개천 땅 문서만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재형의 위협적인 고함에 잠을 자던 허옹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설아의 앞을 가로막으며 재형의 옷소매를 필사적으로 움켜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 우리 채연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 늙은이를 베고 가시란 말입니다. 이 미천한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거 놓지 못해. 재형은 귀찮다는 듯 휘두른 칼끝으로 허옹의 어깨를 깊숙이 그어버렸습니다. 노인의 낡은 저고리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고 허옹은 짧은 단명을 내뱉으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피 비린내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이를 지켜보던 설아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며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8년 전 자신을 건져 올려 새 목숨을 준 유일한 혈육이자 은인이 자신을 위해 또다시 피를 흘리는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아, 결코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희생되는구나. 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끝내 내 남은 안식처마저 짓밟는단 말이냐. 설아는 신음하며 쓰러진 허옹을 껴안고 절규했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그녀의 손가락 끝은 재형을 향해 부러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살아서는 안 될 자가 휘두른 칼날에
지켜야 할 사람이 무너져 내린 비극 앞에서 설아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인간의 자비가 아닌 지옥의 화염과 같은 복수심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형이 억지로 땅 문서를 빼앗으려 설아의 어깨를 낚아챘고 격렬한 몸싸움 와중에 그녀의 얼굴을 깊게 가리고 있던 대나무 삿갓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빛이 때마침 창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재형은 다음 동작을 이어가려던 찰나 설아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선계의 요정이라 해도 믿을 만큼 압도적이고 고결한 미색이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이 잿물을 부어 지식였던 그 끔찍한 얼굴의 설아라는 사실을 재형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재형의 심장은 터질 듯이 고동치기 시작했고 칼을 쥔 손에는 힘이 풀려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형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눈앞에 여인이 내뿜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의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어찌 이리 아름다울 수 있단 말이냐. 재형의 눈에는 이제 땅 문서보다 더 탐스러운 욕망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재력과 신비로운 비방, 그리고 이 눈부신 미색까지 모두 제 것으로 소유하고 싶다는 뒤틀린 집착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8년 전 개천에 던져버렸던 설아의 혼이 자신을 심판하려 돌아온 줄도 모른 채 재형은 뱀처럼 혓바닥을 놀리며 설아의 발치로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내가 잘못했네. 이 늙은이의 치료비는 얼마든지 내줄 터이니 그만 화를 풀게나. 내 평생 자네 같은 미인을 본 적이 없네. 우리 이쯤에서 좋은 인연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나. 피 흘리는 노인을 안고 있는 설아의 귀에 재형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흡사 무덤가에서 들려오는 원귀의 곡소리처럼 서늘하고 기괴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내 외모에 홀려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구나. 내 탐욕이 내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것이니 내 기꺼이 그 지옥의 길로 너를 안내해 주마.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으나 입가에는 재형의 혼을 빼놓을 만큼 아름답고도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깊은 밤의 정막 속에 핏물 베어든 저고리며 매캐한 약초 타는 냄새만이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설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의 수건을 적셔 허옹에 깊게 패인 상처를 닦아내고 또 닦아냈습니다. 8배 전 개천 바닥에 버려진 고기 덩어리 같던 자신을 등에 업고 산 길을 오르던 노인의 마른 뼈마디가 이제는 가늘게 떨리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허옹은 설아의 거친 손을 꼭 쥐고는 갈라진 목소리로 쉼 없이 웅얼거렸습니다. 채연아, 도망가거라. 어서 도망가. 저놈들은 사람이 아니다. 악귀다, 악귀야. 자신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건만 죽어가는 순간에도 오직 이 못난 손녀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노인의 진심에 설아의 가슴은 난도질당한 듯 아려왔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비릿한 핏방울이 턱 끝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그 뜨거운 눈물만은 결코 밖으로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슬픔 대신 서슬퍼런 살기가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저들을 사람으로 대했던 제 어리석음은 이미 8배 전에 죽었습니다. 설아는 노인의 손을 고쳐 잡으며 속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은 흡사 굴줄인 짐승의 그것과도 같았고, 방 안을 감도는 공기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듯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자락에 채 안개가 가시기도 전에 가증스러운 가마 행렬이 초가 앞마당을 점령했습니다. 어제의 자객이었던 재형이 이번에는 비단옷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그 뒤로 시어머니 박 씨가 위엄을 가장한 채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서 나는 피 냄새에 코를 찌푸리면서도 설아의 눈부신 미모를 확인하자마자 얼굴 가득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 어제 우리 아들의 철없는 행동을 전해 듣고 가슴이 미어져 잠을 이루지 못했네. 이리 고운 처자가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려. 그래서 하는 말이네만 우리 가문과 인연을 맺어 정식으로 며느리가 되는 게 어떻겠나. 박 씨의 목소리는 인자한 채했으나 그 속에는 땅과 비방을 통째로 삼키려는 독사의 혓바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형 또한 설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탐욕스러운 침을 삼키며 곁을 지켰습니다. 설아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역겨움을 억누르며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싸 쥐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댁 마님의 은덕이 하해와 같사오나 소녀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저리 몸져 누우신 분을 두고 어찌 제 영화만을 생각하겠습니까? 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 씨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 그러하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님의 약값과 여생을 돌볼 자금이 절실하오니 제가 가진 저 개천 둔덕의 땅과 포목 거래권을 마님 댁에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다면 그 후에 마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설아의 역제안에 박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겠다는 먹잇감의 제안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먼저 먹잇감을 주어 꿰어낸 후 며느리가 되면 모든 것을 다시 빼앗아 올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스스로 걸어오는 형국이었지요. 박 씨는 재형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효심이 이리 지극하니 우리 가문의 복이로다. 당장 문서를 준비할 터이니 걱정 말게나. 박 씨 일가는 설아가 쳐놓은 탐욕에 덫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하여 호탕하게 웃어댔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올렸으나 치맛자락을 쥔 그녀의 손끝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복수의 화신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설아의 손끝에서 흔들리는 낡은 종이 꾸러미 하나에 이씨 가문의 눈동자가 굴줄인 짐승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은 잿물의 독성을 다스려 천하제일의 보라색을 낸다는 일명 신면의 비방이라 불리는 기록이었습니다.
설아는 애써 망설이는 척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재형의 앞에 땅 문서와 비방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비방은 아직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아 다루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칫 배합이 어긋나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으니 부디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설아의 경고는 오히려 박 씨와 재형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박 씨는 설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 문서를 낚아채듯 움켜쥐며 서둘러 준비해온 거액의 어음과 가문의 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걱정 말게나. 우리 가문은 대대로 염색을 업으로 삼아온 명가 중에 명가일세. 이깟 비방 하나 다루지 못할까봐. 자, 여기 약주한 돈이네. 이제 이 개천 둔덕과 비방은 정식으로 우리 이씨 가문의 것이야. 재형은 미친 듯이 웃어대며 계약서에 낙관을 찍었습니다. 가문에 남은 전답과 대대로 내려온 저택까지 담보로 잡혀 마련한 마지막 미천이었으나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도성 상권을 장악하고 왕실의 총애를 받는 화려한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했으나 내리깐 눈동자 뒤로는 차디찬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완성된 비방은 사실 가장 치명적인 독을 품은 꿀물이었으며 그들이 사들인 땅은 곧 그들의 거대한 무덤이 될 터였습니다. 며칠 후 이씨 가문의 대형 염색방에서는 수백 필의 비단이 잿물솥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설아에게서 넘겨받은 비방대로 염료를 풀어넣자 과연 처음에는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한 보라색이 비단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박 씨와 재형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가문의 부활을 확신했습니다. 보아라. 이 색을 좀 봐. 이제 도성의 돈은 죄다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게 생겼구나. 하지만 영광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비단이 마르고 관아에 납품하기 위해 상자에 차곡차곡 쌓인 지 사흘째 되던 날, 창고 안에서 코를 찌르는 역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재형이 상자를 열어 젖혔을 때 그 안에는 화려한 비단 대신 검게 썩어 문드러진 헝겊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강한 산성 성분이 시간이 흐를수록 섬유의 조직을 파괴하고 살점을 부식시키듯 옷감을 녹여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비단이, 내 전 재산이 왜 이 모양이란 말이냐. 재형이 절규하며 비단을 움켜쥐었으나 힘없이 바스라지는 천 조각들은 그의 손안에서 검은 가루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대규모 납품 계약 위반과 곡물 파손이라는 중죄가 더해지자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이씨 가문의 대문에 압류의 붉은 딱지를 붙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아 넋이 나간 박씨 일가 앞에 비단 베일을 쓴 우아한 여인이 군관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설마 내가 이리 만든 것이냐? 내년이 우리를 속였어. 박 씨가 머리칼을 풀어헤치고 달려들려 했으나 설아는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제압하며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경매로 나온 이씨 가문의 저택과 모든 남은 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관아의 증서였습니다. 속이다니요. 저는 분명 비방이 위험하다 경고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제 말을 듣지 않은 것은 그대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집과 땅은 모두 제 소유입니다.
당장 이 신성한 땅에서 더러운 몸뚱이들을 치우시지요. 8년 전 설아를 개천에 내던졌던 바로 그 목소리보다 수천 배는 더 차갑고 단호한 선언이었지요. 박 씨와 재형은 비참하게 끌려 나와 자신들이 평생을 호령하던 저택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설아는 가문의 상징이었던 이 씨 문중의 현판을 떼어내어 마당 한가운데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각 관가 대문 앞에 정체 모를 보따리 하나가 놓인 것을 포졸들이 조심스레 풀어헤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8년 전 설아가 입었던 독한 양잿물에 녹아내리고 핏물이 말라붙은 낡은 저고리가 서슬퍼런 투서와 함께 담겨 있었지요. 죽은 자의 원혼이 깃든 듯 기괴한 형상을 한 그 옷가지가 세상 밖으로 나오자 이 씨 가문이 쌓아 올린 가짜 공적의 탑은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즉각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고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열녀 설아의 무덤을 파헤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부들의 곡괭이 소리가 적막한 공동묘지를 울리고 마침내 뚜껑이 열린 관 안에는 차디찬 흙덩이조차 보이지 않는 텅 빈 허공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시신도 없는 무덤을 만들어 나라를 기망하고 열여문을 도둑질하다니. 사또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지자 자표와 결백을 주장하며 발악하던 박 씨와 재형의 안색은 단숨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죄질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단옷 대신 거친 죄수복을 입은 채 형틀에 묶여 모진 고초를 겪게 되었고 가문의 상징이었던 열여문은 하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끼날에 무참히 찍혀 땔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형장의 매질 속에 박 씨와 재형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무렵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설아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관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려 그들을 극형 직전에 방면하게 했습니다. 죽음은 그들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과분한 형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피 냄새를 풍기며 길바닥에 버려지듯 풀려난 두 사람을 설아는 미리 사둔 지게꾼들을 시켜 조용히 어디론가 옮기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박 씨가 눈을 떴을 때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온몸을 감싸는 질척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은 8년 전 자신들이 설아를 가만히에 말아 내던졌던 바로 그 개천 둔덕, 이제는 자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자 저주받은 오물 땅이었습니다. 구정물 속에 처박혀 신음하는 모녀 앞에 백자처럼 고결하고 기품 있는 차림의 설아가 서늘한 달빛을 등지고 나타났습니다. 대체 우리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 이러는 것이냐? 아직도 자신들이 한낱 미물보다 못한 취급하며 쓰레기 마냥 이곳에 버렸던 설아임을 꿈에도 모르는 박 씨는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자신들의 처지를 인지했는지 금세 자세를 바꾸었지요. 살려다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으니 목숨만은. 박 씨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 채 클탕물 묻은 손을 내밀어 애걸복걸했습니다. 설아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한 맺힌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당신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하늘을 찔러 남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습니까?
나 역시 세상 하나뿐인 낭군을 잃고 가슴이 도려나간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당신의 슬픔만이 고귀하여 타인의 삶을 짓밟는 무기가 된단 말입니까? 설아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 씨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박 씨의 눈동자가 경련하며 설아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찰나 설아는 다시금 서늘하게 덧붙였습니다. 슬픔의 죗값이 이곳이라면 이제는 당신들이 이곳에서 내가 흘렸던 눈물과 오물을 평생 삼키며 사십시오. 죽음보다 못한 삶이 진정 무엇인지 당신들이 일궈낸 이 구덩이 속에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설아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물 속에 남겨진 두 사람의 절규는 개천가의 벌레 소리에 묻혀 흔적조차 없이 흩어졌지요. 모든 풍파가 잦아든 마당에는 이제 시리도록 맑은 햇살만이 가득합니다. 되찾은 대궐 같은 집, 툇마루에 앉은 옹은 맑아진 눈으로 약초를 말리며 평화로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설아는 한때 자신을 태웠던 그 독한 잿물로 빨아낸 하얀 무명천들을 마당 가득 널어 올립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천들은 마치 과거의 허물을 벗어던진 그녀의 영혼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찌릿한 고통을 모두 지워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맑아진 무명천 위를 이제는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가고 싶어요. 설아의 입가에 핀 미소는 달빛보다 은은하고 햇살보다 따스했습니다. 고통을 걸음 삼아 스스로 찬란한 꽃이 된 여인과 그녀를 지켜낸 노인의 소박한 일상이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지옥 같던 세월은 어느새 한 조각 꿈이 되어 흩어지고 두 사람이 누리는 찬란한 평화만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만 이야기를 마치며 늘 행복과 평안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